Aggressive crackdown on illegal immigrants, specifically those who were begging and causing issues for both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in and around Pattaya. Hello, everybody. I'm Adam. This is TPM Media, and today is September 28th, 2024.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쫄따구가 아니라며 태국의 한 국회의원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하는 태국의 회사들은 본인들이 받는 대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이고, 현재 한국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태국 근로자들을 한국에서 쫓아내면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 라며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면서 한국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하원의장 아룬 수파삭입니다. 40세라는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하원의장이 되었다는 게 제 소개의 전부였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 언론은 저를 한국과 싸우는 정치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치앙마이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의 아픔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논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죠. 하지만 제 기억 속 가장 선명한 얼굴은 삼촌이에요. 항상 웃음이 가득했던 삼촌은 제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아룬, 넌 꼭 큰 사람이 될 거야. 삼촌이 도와줄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요. 삼촌은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매달 저희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셨어요. 저의 학비도 동생들의 학용품도 모두 삼촌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2004년 겨울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형수님, 민혁이가, 사고가.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른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의 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삼촌이 프레스에 손가락이 끼는 중상을 입으셨다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삼촌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공장 사장은 이를 빌미로 치료비는커녕 밀린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삼촌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아루나, 삼촌이 미안하다. 공항에서 마주한 삼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늘 당당하고 밝았던 삼촌이 한쪽 팔을 붕대로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삼촌은 더 이상 예전의 삼촌이 아니었어요. 손가락 3개를 잃은 왼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술에 의지하게 되셨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치앙마이 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방학마다 시민단체에서 이주노동자 상담 봉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촌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돌아온 노동자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산재 보상은커녕 강제 출국된 사람들.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어요. 점차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제가 젊다는 이유로 우려하셨지만 오히려 그 젊음이 저의 무기가 되었어요. SNS를 통해 직접 시민들과 소통했고 특히 해외 노동자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변화는 3개월 전에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특별 단속을 시작하면서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강제 출국되었거든요. 그 중에는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도 있었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도 있었어요. 뉴스에서 어린아이들이 울면서 한국말로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15년 전 삼촌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태국은 한국의 노동력 공급 창고가 아니다. 국회 연설에서 했던 이 말이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한국 언론은 저를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의원들은 제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다며 질타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의장님, 저희 아들도 이번에 강제 출국 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얼마 전 한 노동자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지만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곧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40세의 젊은 하원 의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저는 그저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삼촌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고 강제 출국의 두려움에 떠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한국은 분명 위대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죠.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 같은 이주 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젊은 정치인이 아닌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하원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늘 그랬듯이 의회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죠. 의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20년 지기 친구이자 최측근 보좌관인 타완이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소메이가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타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소메이는 타완의 외아들이자 제가 돌봐준다고 약속했던 아이였거든요. 한국 유수의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야간에는 대학원까지 다니던 모범생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여기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술력을 태국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메이는 매주 영상통화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신나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됐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졌을 뿐 그동안 소메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꿈을 품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더래요. 이틀 동안 연락이 없더니 결국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타완의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가슴이 아팠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의 말이 끊기는 걸 보니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이 제가 그토록 경계하던 한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선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그날 저녁 저는 소메이와 통화를 했어요. 삼촌,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소메이의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던 청년, 하루아침에 강제 출국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저희 동생도 비자 만료 직전에 출국했어요. 8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체류 자격이 안 된대요. 저도 곧 강제 출국 대상자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창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국민들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정부의 무분별한 강제 출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인권 침해예요. 제 발언은 즉시 양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한국 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고 주한 태국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콕 시내 곳곳에서 자발적인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한류 문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죠. SNS에서는 노멀 코리아, 태국 이자 존심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의장님, 이대로 가다간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우리 국민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예요. 물러설 수 없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 계획을 전면 보류한다는 발표를 했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타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의장님, 소메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소메이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순간 의회 비서실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 한국 언론에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을 크게 다루고 있어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네온사인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이 왜인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소메이의 마지막 전화가 떠올라요. 삼촌, 저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반드시 답을 찾아내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우리 국민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니까요. 어제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청원글들을 읽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한 어머니는 한국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아들이 이번 주말이면 강제 출국된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 아들은 벌써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는데. 의장님,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비서가 전해주는 소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CNN, 로이터. 외신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죠. 제 발언이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누리는 특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의 값싼 노동력만 착취하고 정작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동등한 파트너십일까요? 친구들은 제가 너무 나간다고 걱정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유감을 표명했고 일부 한국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타완 형 보고 계시죠? 이제는 제가 싸우고 있어요. 매일 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중에 한 젊은 노동자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의장님, 저는 한국에서 5년간 일했어요.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였지만 열심히 일하고 한국어도 배워서 정식 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특별 단속으로 제 꿈이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방콕 시내의 한국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한국 관광객들도 급감했어요.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한국 기업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의장님, 이제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타완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소메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그도 몰랐던 거겠죠. 어젯밤에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룬,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책상에는 수많은 청원서가 쌓여 있어요.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이들의 이야기, 체류 현장을 거부당한 학생들의 호소문, 가족과 헤어질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사연. 이 모든 것들이 제 어깨를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무게가 제게 힘이 되기도 해요. 이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니까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소메이가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어제는 그 애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삼촌, 저는 아직도 한국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이제 며칠 후면 한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거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밤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의 목소리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요. 그것이 제가 아니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제가 서울에 도착한 건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어요. 아세안 노동협력회의 참석차 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한 공항이었죠. 로봇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키오스크와 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의장님, 잠시 일정이 비었는데 어디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수행비서가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요.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죠. 제가 그동안 그토록 비판했던 기업의 심장부로 들어가겠다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의장님.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타완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삼성전자 연수원 강사 신분으로요. 형,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타완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소메이가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엔 정식 주재원으로요. 저도 덩달아 기회가 생겼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악덕 한국 기업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타완은 저를 연수원 내부로 안내했어요. 보세요, 의장님. 창밖을 가리키는 그의 손짓을 따라보니 수백 명의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이들 모두가 자국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그들의 꿈을 함께 키워주고 있어요. 하지만 형, 소메이가 강제 추방된 건 타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땐 제가 아들의 비자 갱신을 깜빡했던 거예요. 회사에선 오히려 만류했고. 하지만 전 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소메이를 만났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른 삼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자부심도 배웠어요. 자신의 것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내는 자부심이요. 제 비자 문제도 알고 보니 한국 내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킨 바람에 한꺼번에 심사가 까다로워진 거였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해결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캠퍼스를 돌아봤어요. 최첨단 연구소,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까지.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직원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만 있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난 태국 출신 임원도 있었죠. 의장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김 부장이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가 태국에 새로운 R&D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의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기업이 오히려 태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녁에는 타완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의 아내가 차린 밥상에는 한국 음식이 가득했죠. 여보, 오늘은 의장님이 오신다고 특별히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타완과 마주 앉았을 때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의장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저도 처음엔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의 편견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죠. 한국 때문에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제 마음은 이미 많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극복해야 할 건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안의 두려움과 편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타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의 편견이었다는 걸요. 드디어 의회 연설대에 다시 섰어요. 이번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사과하러 이 자리에 섰어요. 의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누구도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 6개월간 저는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저의 분노를 투영할 대상으로만 봤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눈을 들어 의원들을 바라봤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건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였어요. 직원들을 내쫓는 악덕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의 꿈을 키워주는 요람이었죠. ES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타완의 아들 소메이가 써준 편지였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웠고 그것을 태국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사명감도 얻었어요. 이건 제가 강제 추방됐다고 주장했던 청년의 진짜 이야기였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안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이에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비난하면서 정작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외면해 왔어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제 제가 해고했던 직원 중 한 명을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의장님, 저는 한국 기업에 지원하려고 해요. 거기서 배워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 청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의회가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계속해서 남 탓을 하며 제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겸허히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 저는 오늘 제 과거의 모든 발언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90도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제 무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께도 사과드려요. 일어났을 때 의회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타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 드디어 해내셨네요. 아니에요, 형.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예요. 한국과 태국 의원 친선협회를 제안했어요. 사과 연설 이후 제가 처음 제안한 정책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분노가 아닌 이해를, 대립이 아닌 협력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의장님, 한국 국회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스크린 속 한국 의원들의 표정이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당연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담을 했는지 생각하면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양국 청년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을 한국의 기업들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도 태국으로 와주세요. 서로를 이해하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되니까요. 타완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의 아들 소메이가 한국 기업의 태국지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의장님, 우리가 꿈꾸던 그 변화가 드디어 시작됐네요. 어느 날은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장님,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재개하고 싶답니다. 특별히 의장님과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됐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특별한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방콕의 한태국 기술교육원 설립 확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의장님, SK 하이닉스에서 온 편지입니다. 비서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태국 최초의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제안이더라고요. 우리는 태국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에는 특별한 손님들과 만찬이 있었어요. 한태국 청년 인턴십 1기 수료생들이었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저도 양국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어요. 한 청년의 발표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네온사인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이 다르게 보여요. 그건 더 이상 분노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됐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가 방콕 외곽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소메이가 그 프로젝트의 부책임자로 발탁됐다는 거예요. 삼촌, 이제 제가 태국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태국의 전통 무에타이와 한국의 태권도를 접목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며 자문을 요청해 왔더라고요. 문화적 충돌이 이제는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의장님,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한아세안 청년 기술 협력이에요. 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가끔 타완과 저녁을 먹으며 그때 일을 회상해요. 형 기억나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미워했었는지. 타완은 웃으며 말해요. 그래서 더 값진 거예요. 의장님이 직접 겪고 깨달으셨으니까. 이제는 매주 한국어 수업도 듣고 있어요. 다음 달에 있을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고 싶거든요. 선생님이 제 발음을 교정해 주시면서 웃으세요. 의장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오늘도 제 책상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쌓여 있어요. 한국의 AI 기술을 활용한 방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양국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확대한 한태국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계획. 모두 가슴 설레는 일들이에요. 특히 기쁜 건 예전에 제가 해고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이제 더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태국의 R&D 센터를 세우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어제는 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 기업 면접장 앞에 길게 줄을 선 태국 청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열정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겨졌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글로벌 인재로 인정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삼촌 산소에 다녀왔어요. 삼촌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당당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방콕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이제는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여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의 이정표처럼요. 타완이 그랬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요. 증오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지만 이해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안의 편견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쓸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대하면서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